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주말을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행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또는 역사 이야기도 되겠는데, 유럽을 여행할 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서 좀 편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게 헝가리일 겁니다. 헝가리. 이렇게 듣습니다. 아, 헝가리 사람들 조상이 우리 몽고족이라 그러더라. 지금도 태어나면은 몽고 반점이 엉덩이에 있다고 그러더라. 헝가리 사람들이 쓰는 말도 우리하고 비슷한 우랄 알타이 계통의 말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친근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부다페스트에 많이 가는데, 부다페스트에 가보면은 뭔가 좀 편하게 느껴집니다. 유럽에 가면은 아무래도 이 동양사람으로서는 긴장하기 마련인데, 이 부다페스트에 가면은 고향에 온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해지면서 좀 착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을 느낄 겁니다. 부다페스트 경치도 그렇고요. 뭔가 좀 우수에 차 있는, 우수라는 게 슬픈 아름다움, 뭐 그런 걸 좀 느낄 겁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요.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선 헝가리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한국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약간 친근감은 있습니다. 서기 896년을 헝가리는 건국연도로 치는데, 이 무렵에 이 마자르족이 저 동쪽에서 나타나가지고 헝가리를 점령을 했습니다. 마자르족입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헝가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자르라고 합니다. 마자르. 이 부족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가강 근방에 러시아 초원 지방에서 살았는데, 대충 인종적으로는 터키족, 투르크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투르크족이었을 것이다. 투르크족은 또 몽골족하고 섞여서 거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다페스트에 가면 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군사박물관에 가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있는 무기, 특히 투구, 갑옷이 삼국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 무기 체제가 똑같다는 것은 우리 백제 고구려 신라를 만든 주역 세력들이 역시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무기 체제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자르족이 896년에 헝가리로 들어올 때의 이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꼭 김유신 같아. 김유신 지도자가 그 갑옷이 하도 비슷해가지고, 특히 투구가 이 한국의 투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덜렁덜렁합니다. 그게 오히려 타격을 맞으면 충격을 흡수한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똑같고, 그다음 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정복 왕조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헝가리가. 근데 헝가리는 그 전부터 이 아시아 쪽에서 밀려 내려온 북방족하고 친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초원지대가 많습니다. 북방 민족은 기마 민족이니까 초원이 넓어야 이 사료를 공급할 수가 있죠. 그 전에도 이 헝가리는 후운족, 특히 후운족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후운족은 흉노족의 일파라고 그래요. 흉노족이 이 한무제한테 쫓겨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이 후운족이라고 불리게 됐다. 그 후운족이 게르만족을 치니까 게르만족이 로마로 들어와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려 버렸다. 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이렇게 봅니다. 후운족이 한때 수십 년 동안 유럽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헝가리 초원지대에 근거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헝가리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몽고족, 투르크족 계통과 혼인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그 몽고 반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헝가리란 나라 이름은 헝가리라는 말은 10개의 부족 연합체를 뜻하는 오노굴이라는 말에서 헝가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헝가리 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뭐 배고프다는 뜻으로도 그 조금 스펠링이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헝가리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헝가리는 한때 이 896년에 헝가리를 정복한 이 마자르족은 헝가리를 발전시켜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뒤 한 200년 동안 유럽 여기저기를 막 쓸고 다녔습니다. 기마 전술을 가지고. 심지어 스페인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독일의 그 기사들하고 붙어가지고 지기도 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왕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가톨릭으로. 그게 서기 1000년입니다. 왕이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 헝가리는 줄을 잘못 쓰는 나라가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유럽에서 가장 줄을 잘못 쓴 나라가 헝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독교가 됐어요. 그러다가 1241년에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 징기스칸의 장남이 주치고 주치의 아들이 바투인데 바투가 이끄는 한 15만 명의 기마군단이 유럽으로 쳐오는데 그때 헝가리가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몽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괘씸한 거예요. 인종적으로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대항을 한다. 그래서 유달리 헝가리에서 잔인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결전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결전이 1241년 헝가리의 사조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 무히라는 데서 붙어가지고 헝가리 군대 한 6만 명이 그냥 전멸을 해버립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무히라는 데 갔더니 그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기념비가. 아주 쓸쓸하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헝가리 전역이 이 몽골군의 말발굽에 짓밟히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벨라 왕이라는 사람은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지금 크로아티아, 한국 사람들 요새 많이 가는 두브로브니크가 있는 그 크로아티아 해안, 아드리아 해의 해안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걸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과정에서 몽골군은 지금의 뭡니까 코소보, 크로아티아 그리고 달마티아 지방을 완전히 누비면서 그 벨라 왕을 추적하다가 몽골 황제, 오고대 황제가 죽는 바람에 회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인구가 4분의 1이나 줄은 이 헝가리가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또 당합니다. 1526년. 이번엔 또 누구한테 당하느냐.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오토만 투르크가 쳐들어옵니다. 1526년에 쳐들어와서 보하크라는 데서 결전을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와 헝가리 군대가. 그래서 투르크 군대가 이겨요. 그 뒤 한 150년 동안 이슬람 세력,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로 넘어가 버립니다. 150년 동안. 그러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약화되면서 해방이 되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또 누구 지배하러 넘어가느냐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에 있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에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이제 헝가리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오스트리아가 양보를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공동제국으로 바뀝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거의 동등한 일종의 연방 국가를 만들어서
이때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중 제국 상태로 공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헝가리는 한때 군사 강국이었으므로 주변에서는 그 주변이라 하면은 체코, 루마니아, 뭐 폴란드 등등 요 주변 국가에서는 중간 보수쯤 되는 나라입니다. 헝가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헝가리 하면은 사람들은 다 과거에 기마군단으로 유럽을 쓸던 상부정신이 강한 나라다 이런 인상이 강합니다. 일종의 지배민족입니다. 헝가리.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도 헝가리를 대우를 잘 해줘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공동제국으로 있다가 또 줄을 잘못 씁니다. 헝가리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독일, 오스트리아가 한편이 되어서 연합군과 싸우다가 이번에는 패전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줄을 또 잘못 썼죠. 그래서 1920년에 트리아논 조약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헝가리가 가지고 있던 영토 3분의 2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다른 나라 주변 국가에 다 빼앗겨 버려요. 인구는 지금 헝가리 인구가 한 1,000만 되는데 그때 외국에 살고 있는 헝가리 사람들 한 500만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 주저앉아 살게 됐습니다. 지금 헝가리 사람들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에 막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줄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자, 2차 세계대전이 터니까 또 헝가리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독일 편에 서게 됩니다. 독일 편에 서서 소련을 칩니다. 소련을 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이기게 되니까 이제는 부다페스트가 점령이 돼버리고 소련 치하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줄을 잘못 서는 거죠. 소련 치하로 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헝가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1950년 공산화된 헝가리에서 학생 시위로 시작된 반공굴기가 일어납니다. 반공굴기가. 그래서 한때 공산당을 축출해버립니다. 정권을 시민들이 차지해버려요. 그 기간이 한 10여일 됩니다. 10여일 사이에 공산당 간부들을 처형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련도 한때는 후르쇼프인데 이거 내정 간섭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고민하다가 탱크를 보내가지고 이 헝가리 방공 골기를 진압을 합니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헝가리 방공 골기한 사람들이. 그리고 소련군도 한 700명이 죽었습니다. 일종의 전투가 벌어지죠. 그러나 곧 진압이 됐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탈출을 했습니다. 이때 서방 세계에서는 최초로 동구가 공산화된 이후에 최초의 무력 봉기가 일어나니까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탱크에 짓밟힐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해서 진압이 됐습니다. 그걸 주도했던 임레 라지라는 사람은 유고슬라비아 대사관으로 피신해 있다가 소련군이 나오면은 신변 보장하겠다 하고 나왔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모스크바로 끌려가서 거기서 처형되어 버렸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사형됐습니다. 이 방공 골기로서. 그런데 참 역사라는 게 희한합니다. 그 뒤에 이 소련은 헝가리를 좀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헝가리에서 워낙 많이 죽이고 해놓으니까 헝가리 이거 잘못 다루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뒤에 헝가리의 공산 정권이 개방 정책을 펴니다. 동구 공산권 국가 중에서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개방적인 독자적인 노선을 갑니다. 소련이 그걸 허용했어요. 그건 뭐냐면 피를 많이 흘린 데 대한 대가입니다. 저 헝가리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안 그래도 한가리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바람에 세계 공산주의 운동이 큰 장애가 왔습니다. 어떻게 인민을 저런 식으로 진압할 수 있느냐. 더구나 외국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2번 당하기 싫은 소련이 그 사이에 한가리는 독자 노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가리가 대한민국하고 만나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올림픽입니다. 서울올림픽에 참여하죠. 서울올림픽의 동구권 국가, 원래 동구권 국가는 국가 스포츠라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스포츠를 많이 지원해가지고 금메달 많이 따죠. 이게 하나의 선전 도구가 돼가지고 한때 동독은 미국보다 더 금메달을 많이 따고 물론 약물 쓰고 이랬습니다. 한가리, 루마니아 이게 다 금메달 많이 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988년 서울올림픽에 그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중계방송을 다 하니까 한가리 사람들이 중계방송을 보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가 있느냐. 한가리는 한때 합스부르크 왕조와 손잡고 제국의 일원이었는데 어떻게 소련, 북한이 항상 거지 국가고 미국 식민지라고 일컫던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저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뭐냐 이거 하는 문제의식을 심었다고 합니다. 한가리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뭐 등등에. 그래서 한가리하고 한국이 친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올림픽의 경험을 살려서 동구 공산권이 약화되는 기미를 보이자 과감하게 북방정책을 펴니다. 동구 공산국과 외교를 맺는 국교 수립을 하는데 제일 먼저 공산국가 중에 한국하고 수교한 나라가 한가리였습니다. 한가리. 그것은 한가리가 그만한 독자성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가리와 매우 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1989년이 이제 열립니다. 1989년은 아시다시피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그 무너지는 순서가 보면은 폴란드를 시작을 하죠. 폴란드, 한가리, 체코, 불가리아, 마지막에는 루마니아에서 유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차우세스쿠가 처형되는 걸로 해가지고 끝장이 나고, 그 전에 동독이 무너져서 베를린 장벽이 열리는 이런 일이 한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나라가 한가리입니다. 한가리가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뭐냐 하면 1989년 여름에 동독 사람들이 한가리에 여행을 왔다가 귀국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독 사람들이. 막 남은 나라 대사관으로 막 들어가고 이러합니다. 그리고 동독이 한가리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 강제로 보내라고. 우리가 그 협약 있지 않느냐. 그 협약대로 한가리 정부가 책임지고 동독 사람들을 잡아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한가리가 그걸 딱 거부를 해버립니다. 거부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한가리하고 오스트리아하고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 국경선을 개방해버려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쪽으로 몰려갑니다. 탈출이 시작된 거죠. 이게 동독이 무너지는 뇌관 역할을 했습니다. 한가리가 1956년 반공굴기 때 당한 복수를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또 1989년에 맨 처음 한국과 수교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수교한 7년 뒤에 1996년에 제가 괜츠 대통령을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부다페스트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다뉴브 강이 한복판을 흐릅니다. 다뉴브 강을 한복판을 두고 부다 지역이 있고 페스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부다페스트라고 하는데 부다 지역에는 왕궁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아주 큰 왕궁이 있죠. 그리고 페스트 지역에는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사당이
영국의 국회의사당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이 길이가 268m에 폭이 한 123m, 높이가 90m 되는 방이 691개가 있는 유럽에서 국회의사당으로는 두 번째로 큰 거기에 이 벤처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되어서 만나러 갔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달려갔습니다. 한 노인이 가방을 들고 있다가 먼저 타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먼저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뒤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바로 겐츠 대통령이었습니다. 겐츠 대통령. 참, 이분이 소설가 출신입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면서 이분이 왜 헝가리가 평화적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민주투사들이 흘린 피의 덕분이다. 또 우리는 과거의 공산당 세력을 숙청하고 보복하지 않았다. 화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반공굴기에 참여했다가 한 6년 동안 종신형 선고받고 6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 단편 소설집을 보니까 참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체코에서도 하벨은 극작가 출신이죠. 하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걸 벨벳 레보루션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아주 스무스하게 공산당은 알아서 퇴장하고 또 집권한 민주도사들은 보복을 하지 않고 해가지고 별 탈 없이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 두 지도자, 문학가 출신의 두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거죠. 소설가 출신의 겐츠 헝가리 대통령, 극작가 출신의 하벨 대통령, 두 분 다 교양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복수심을 통제해 가면서 이 체제 전환기에 이 헝가리와 체코를 구함으로써 인명 손실, 쓸데없는 정치 보복을 삼가하게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그러면은 이 헝가리 사정은 어떠냐면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는 과거에 찬란한 전통을 가진 나라죠. 민주주의도 해본 나라입니다. 또 신성 로마 제국에 소속되어 가지고 유럽의 문명의 한복판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의 공산주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회복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옛날의 전통으로 돌아가니까요. 지금 헝가리는 면적이 남한 비슷합니다. 근데 인구는 1000만 명입니다. 지금 1인당 GDP가 이 구매력 기준으로는 약 2만 9천 달러입니다. 2만 9천 달러니까 거의 한국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가 적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랭킹에 15등 정도로 꼽히고 있고 삶의 질도 매우 높아요. 삶의 질도 뭐 한 상위층에 들고 있고 해가지고 이제는 참 안정된 나라. 과거에 줄을 잘못 썼다고 한다면은 줄을 한번 잘 쓴 게 1988년 서울올림픽에 참석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북방 외교를 하는 한국과 맨 처음 수교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1989년 올림픽 다음입니다. 하면서부터 이 동구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특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하는 절묘한 외교적 선택.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해가지고 동독 사람들이 그쪽으로 통해서 서방으로 탈출하도록 만듦으로써 동독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하는 이런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1000년 이상 줄을 잘못 썼던 헝가리가 오랜만에 줄을 제대로 쓰게 되어서 이렇게
잘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또 헝가리는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아닉테 선생이 부다페스트에서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 헝가리의 민요 멜로디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 모양이에요. 부다페스트는 아주 음악이 리스트입니까? 피아노 잘 치는 분 등등 아주 비엔나와 거의 상대를 이룰 정도로 음악이 강한데 거기 아닉테 선생이 유학을 갔다가 그 멜로디를 애국가에 접목시켰다. 여러 가지로 비슷한 종족적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헝가리하고는 친근감을 느끼는데 그 나라가 참 잘 된다니까 좋고 그 나라가 잘 되는데 서울올림픽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헝가리 가면은 슬픈 우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약동하는 나라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